안녕하세요. 오스트에서 온 게리입니다. 네, 제가 오스트에 자랐을 때 특히 예술 쪽 유학생들 많았어요. 특히 한국, 일본, 중국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오스트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돕는 도우미를 하며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인 유학생이 왔는데 중국 친구랑 한판 붙고 나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음악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안나 밀러라고 해요. 여러분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거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는 순간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갈비뼈를 누군가 둥둥 두드리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기분이거든요. 기차가 빈의 웅장한 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말이죠. 저는 가방 끈을 꽉 잡으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안나 밀러가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음대 대학원 중 하나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된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전 여전히 황홀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긴장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아주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 출신이거든요. 거기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 보였어요. 피부색도, 머리색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도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다양한 국적의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책에서만 읽었던 그 다양성을 직접 경험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약간의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여기서 잘 녹아들 수 있을까?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냈어요. 아직 대학 문도 들어가기 전에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더 높이 메고 대학 건물을 향해 돌길을 걸어갔죠. 신입생 환영회라는 현수막이 제가 공부하게 될 건물 앞에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을 보니 반가웠지만 약간의 긴장감도 함께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활짝 웃으며 형형색색의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제 진짜 이 학교의 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요. 들어서자마자 순식간에 저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인도 카레의 향신료 냄새, 바베큐한 고기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달콤하고 꽃향기 같은 냄새가 사방에서 풍겨왔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리듬과 멜로디의 경쾌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미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도 바이올린 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름답고 또렷한 소리였죠. 순간 그 소리가 잠깐 제 주위를 사로잡았다가 금세 시끌벅적한 소음 속으로 묻혀버렸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황홀한 현악기 소리를 향해 가며 수다 떠는 학생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어요. 막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다 싶었는데 마치 다시 음악이 저를 피해 위치를 옮기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소리 찾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아쉬운 마음에 터덜터덜 둘러보고 있는데 긴 연회 테이블 중 하나에서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두 학생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엔 그들의 고함 소리가 주변의 웅성거림에 묻혀 들렸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격렬하고 적대적인 어조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일로 저렇게 흥분한 걸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곳으로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너희 나라의 음악은 중국에서 다 유래된 거잖아. 너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 갈색 피부에 짧은 검은 머리를 한 젊은 남자가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어요. 밝은 황금빛 피부에 침착한 눈을 한 다른 학생은 악물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예술 전통은 선조들의 뿌리에서 수세기에 걸쳐 독자적으로 발전해왔어. 내가 말한 것처럼 중국 문화를 그저 베끼기만 한 게 아니야. 제 눈썹이 의아함에 찌푸려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은 문화의 유래인지 뭔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때 제 룸메이트 메이가 옆에 나타났어요. 아까 이곳으로 오면서 이미 저희는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죠. 룸메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오는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며 함께 들어왔어요. 그런데 메이는 논쟁을 힐끗 바라보더니 분명한 짜증을 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쟤들은 신경 쓰지 마. 그녀가 상하이 억양으로 툴툴거렸어요. 하여간 한국인들은 늘 우리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려 들어. 정말 지겨워 죽겠어. 메이의 말에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중국이
문화 기원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메이의 말대로라면 한국이 그녀 나라의 유산을 그냥 훔쳐간 것이 맞아 보였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 차분한 학생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논쟁은 계속되었고 명확한 승자가 나오지 않자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논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논쟁되고 있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 제가 실제로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화려하지만 인종적으로는 꽤 단일한 마을이죠. 아마도 그래서 이 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툼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눈앞에서 충돌하고 있는 저 두 문화 싸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갈등이 단순한 논쟁 그 이상으로 훨씬 꼴이 깊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 같았죠. 논쟁이 끝나자 메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어차피 이 파티 별로야. 그냥 같이 방에 가서 짐이나 풀자. 저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맞아요. 저는 막 도착한 참이었죠. 벌써부터 이상한 데에 정신 팔릴 필요는 없었어요. 천천히 둘러보며 받아들여가면 되는 거죠. 저는 논쟁하던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메이를 따라 기숙사로 향했어요. 그 혼란스러운 환영의 며칠 뒤에도 저는 캠퍼스 어디를 가나 한국계와 중국계 학생 집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중립을 지키며 그저 강의에만 집중하려 노력했죠. 음악 이론, 작곡, 오페라사 등의 흥미로운 강의들을 고향에서처럼 열정을 다해 공부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점점 고조되는 문화 간 갈등들은 가끔 강의 중간에 튀어나올 때도 있었어요. 제 음악 세계와 인문 강의만 봐도 그랬죠. 강의 중간쯤 교수님이 동아시아 민속 음악에 끼친 한국의 영향력을 다루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은 중국인 학생 몇 명이 무례하게 끼어들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국의 피리가 독자적으로 기원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이 노트 끄적이던 걸 멈추고 또렷한 눈빛으로 주장했죠. 주위 친구들도 일제히 등을 펴고 앉으며 그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 해보였어요. 그 순간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환영회에서 들었던 그 아련하고 아름다운 악기 얘기였거든요. 교수님 말씀으론 그게 한국 문화의 중심이라고 했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슨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했어요. 셰필드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방해에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노력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이 주제에 관한 학술적 근거들을 반박할 만한 어떤 증거를 제시해주면 좋겠네요. 이름이? 싱이에요. 야오싱입니다. 그 학생은 희미하게 비웃는 듯했어요. 마치 권위에 도전하는 게 즐겁다는 듯이요. 교수님, 피리는 수백 년 앞선 중국의 관과 홍 같은 것에서 유래된 거죠. 한국인들은 그저 우리의 음악 기술을 베껴간 것뿐이에요. 다른 문화 영역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죠. 순간 제 고개가 횡 메이 쪽으로 돌아갔어요. 메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고는 봤죠? 내 말이 맞았어. 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 중국 전통을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거라는 그녀의 주장을 지금까지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이 집요하고 공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씨, 당신이 인용하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요. 셰필드 교수님은 절제된 어조로 대답했어요. 입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보니 교수다운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죠. 하지만 피리만의 독특한 음색과 연주 기법 그리고 한국 민속에서의 상징적 역할은 이미 오랜 과거에서부터 발전해오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악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싱이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교수님이 제지에 손짓을 했어요.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강의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학술 자료들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네요.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음악이 중국의 문화에서 분열되었을 뿐 발전은 한국이 시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셰필드 교수님의 제안처럼 말이죠. 아무래도 수세기에 걸친 이주와 교역을 통해 많은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싱의 고집이 마음에 걸렸어요. 마치 중국 학생들이 모든 아시아 예술 유산이 자신의 나라가 원조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건 모조리 부정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너무 단순하고 오만한 태도 아닐까요? 저는 다시 메이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교수님의 불만에 찬 시선으로 천천히 고개를 젓고 있을 뿐이었죠. 저와 다시 눈이 마주쳤을 때 메이의 눈빛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교수님이 무지한 거라고요. 물론 이미 환영식에서 그녀의 입장은 확실히 드러났죠. 그녀와 건방진 싱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뿐이었어요. 메이와 싱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이 중국 문화를 너무 자유롭게 베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공정하게 독자적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는 걸까요? 마침내 강의가 끝나자 노트와 필기구를 챙겼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파오는 것만 같았죠. 북적이는 캠퍼스 안뜰로 나오자 저는 근본적으로 낙담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 국제적인 대학에서 출발이 순조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거죠.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벌써 감당하기 힘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안나, 같이 가. 메이의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어요. 그녀는 제 긴 걸음을 쫓아오느라 두 걸음에 하나씩 뛰며 달려오고 있었죠.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그녀가 장난스럽게 팔꿈치로 제 갈비뼈를 찔렀어요. 저 이상한 교수 말에 넘어가지 마. 진짜 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면서 참견하는 거라고. 저는 메이의 말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메이. 혹시 너는 한국에 그 나름의 정당한 예술적 뿌리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열어두지 않는 거야? 솔직히 오늘 강의에서 싱은 꽤 편협해 보였거든. 난 객관성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알잖아. 안나, 넌 참 순진한 애야. 메이는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내가 그런 헛소리에 넘어갈 줄은 몰랐네. 들어봐. 물론 넌 내 절친이고 널 사랑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너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메이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거의 음모를 꾸미는 듯한 톤이 되었죠. 한국인들은 상처받은 척하면서 수세기 동안 인삼 재배부터 음식 조리법 그리고 음악 같은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 중국 문화에서 훔쳐왔다는 사실을 감추려 해. 그런데 실제로 닦아보면 결국엔 그냥 문화 도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찡그린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인삼 농사라니요? 그게 이 논쟁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건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 메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야? 저의 질문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메이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의 문화가 도둑맞고 있는데 대체 무슨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녀는 불쾌한 듯이 말했어요. 아마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작은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자라서 문화적 약탈이 얼마나 무례한 건지 이해 못하는 것 같네. 무례하다고요? 메이의 그 거친 표현이 저를 찔렀어요. 메이가 제 성장 배경을 지적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유난히 세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녀는 빠르게 다시 제 팔짱을 끼더니 우리를 금세 밝은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죠. 어쨌든 이런 무거운 주제는 그냥 넘어가자. 나 배고파 죽겠어. 오늘은 지난주에 발견한 베이징 만두 가게에 널 꼭 데려가야겠어. 그 돼지고기 양배추 속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면 너도 깜짝 놀랄걸. 그러더니 메이는 저를 이끌며 자신이 들렀다는 식당의 맛과 분위기에 대해 숨가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몇 초 전 그녀가 내뱉은 단호한 주장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문화 약탈이라는 영역으로 갑자기 화제를 돌린 후에도 한 가지는 명백해졌어요. 저는 중국과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역사와 긴장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메이의 정체성을 옹호하려는 열정은 존경스럽지만 그녀의 하는 말들은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파악할 자격이 없는지만 더 상기시켜줄 뿐이었어요. 이 문화 간 논쟁이 벌어질수록 저는 점점 스스로가 무지하기만 하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죠. 물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메이는 늘 중국 입장을 똑부러지게 주장하니까요. 하지만 자존심과 고집이 저를 그 불편한 경계에 걸터앉게 했어요. 저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잘못된 설명을 선택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최악의 경우 무의식 중에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단지 계속 머무르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 절도와 역사 왜곡이라는 상반된 주장 사이를 오가며 어지러워하기만 했죠. 제기되는 논점마다 늘 동등하고 반대되는 불만이 맞서며 갈피를 잡기 어려운 교착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들렸을 때 저는 재현이 책과 악보를 챙기는 걸 보며 그 순간 제 안에선 이 긴장감을 깨고 상반된 관점의 충돌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저 딱딱한 미소와 작별 인사만 홀로 중얼거리고 말았을 뿐이었어요. 재현이 뒤로 도서관의 무거운 두 개의 문이 쿵 하고 닫히자 저는 낙담감에 휩싸였어요. 세계 최고의 음대에 다니면서도 학생들 사이에 대화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과 사람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졌죠. 천천히 짐을 챙겨 출구로 향하며 음악보단 오히려 문화에 빠져드는 게 점점 더 싫어졌어요. 이 속도라면 유학생활 내내 정작 음악은 뒷전일 것만 같았거든요. 우중충한 회색 구름 아래 기숙사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내내 상쾌한 공기조차도 제 기분을 전혀 북돋아주질 못했어요. 음악이 아닌 문화에 몰두하는 게 그다지 기쁘거나 들뜨는 일로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주변에서 부딪히는 불협화음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으리란 암담한 절망감만 깊어졌죠. 저는 계속해서 음악에 매진하며 나름의 돌파구를 모색했어요. 비록 캠퍼스의 문화적 긴장이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적어도 음표로 이뤄진 보편의 언어로는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중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러 문화의 화합팀 프로젝트 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교수님께서는 3명이 한 팀을 이뤄 과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죠. 교수님께서는 팀원들을 불러주셨어요. 3조는 안나, 메이, 재현.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가장 붙어서는 안 될 2명이 붙어버리고 말았고 저는 그 사이에 끼게 되었으니까요. 순간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모두들 오늘도 고생했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팀들은 이미 모여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희는 따로 앉아 서로 다가오기 싫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저의 과제를 망칠 것 같아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어요. 메이, 재현아, 우리 회의 좀 할까? 제 말에 그제서야 2명은 쭈뼛쭈뼛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과제가 여러 문화의 화합이니까 우리 각자의 문화를 잘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가장 잘 다루는 악기로 합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제 말에 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재현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은 중국 악기로 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의미가 있나? 메이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재현은 차분하게 그런 메이를 바라보았죠.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문화적인 의견을 최소화하는 건 어떨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건 누구나 알고 있어. 하지만 과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 않아? 재현은 침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메이를 향해 말했어요. 메이는 얼굴이 조금 빨개졌죠. 그러던지. 퉁명스럽게 메이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러면 각자 어떤 악기를 사용할래? 제 말에 둘은 이야기를 멈추고 생각에 빠진 듯 해보였어요. 그러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죠. 나는 한국의 피리를 사용하도록 할게. 가장 많이 다뤄봤던 악기이기도 하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메이는 재현의 말에 콧방귀를 뀌더니 나는 어루라는 악기로 할게. 2개의 현을 활로 켜는 악기인데 서글프면서 독특한 음색을 내주거든. 남의 문화를 약탈하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원조의 소리를 들려줄게. 메이는 재현을 흘겨보며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죠. 다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저는 중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좋아, 그럼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들 시간 괜찮으면 오늘부터 맞춰보는 건 어떨까? 저의 말에 메이와 재현 모두 동의했고 저희는 빈 연습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저의 바이올린과 재현의 피리 그리고 메이의 어루까지 모든 악기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죠. 각자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맞춰나가보자. 내가 먼저 해볼게. 저는 제 주악기인 바이올린으로 간단한 멜로디를 들려주었어요. 재현과 메이 모두 감탄했죠. 정말 섬세한 연주다, 안나. 재현이 말했어요. 그 말에 살짝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메이가 어루를 연주했어요. 짧은 연주였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너무나도 인상적인 악기더라고요. 독특한 음색인데 그 안에 무언가가 꽉 차 있는 듯한 기분이네. 너무 좋은 악기에 좋은 연주였던 것 같아. 재현이 이야기했어요. 재현의 말에 메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당연히 재현이 비판을 할 줄 알고 준비한 듯한 모양이었죠. 고마워.
메이는 읊조리듯이 땅으로 보고 말하더니 재빨리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은 재현의 피리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소리는 제가 환영회 때 찾아 헤매었던 아름답고 또렷한 바로 그 소리였거든요. 그때도 재현이 연주한 게 분명했어요. 섬세한 호흡 조절과 멜로디가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같은 사람의 연주가 분명했죠. 저는 입을 벌리고 감상했어요. 짧은 연주였지만 뇌리에 딱 박히는 소리였거든요. 옆을 보니 메이도 모든 문화 갈등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감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내 재현의 연주가 끝나고 저희는 박수를 쳤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소리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메이는 당황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한 표정으로 재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재현은 미소를 지었죠. 한국의 소리이기 때문일 거야. 중국에서 넘어왔을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된 악기이니까. 재현이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메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껏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을 베꼈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파생되었을 뿐 그 악기와 소리는 한국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메이는 용기를 낸 듯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순간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문화 화합의 장을 직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뿌듯함이 느껴졌죠. 그 이후로 저희는 각자의 악기와 문화 그리고 소리를 존중하며 계속해서 자주 만나 연습을 해나갔어요. 연습이 계속될수록 재현과 메이의 사이는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는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음악사 세미나에서 한 중국인 학생이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음악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그들의 창작물 상당수가 저희 문화를 토대로 한 것 같은데요. 강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교수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죠. 음악의 영향관계를 추적하는 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는 하나의 불씨에서 시작해 뻗어나가는 동시에 서로 교차하고 혼합되죠. 한국 음악 역시 다양한 혈통을 아우르는 독특한 결실로 봐야 할 겁니다. 곧이어 한국인 학생이 반박에 나섰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일부 받았을지는 몰라도 우리 음악은 고유한 미학과 정서를 담고 있어요. 단순한 아류로 폄하할 순 없죠.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메이와 재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메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저 애들 좀 봐. 아직도 헛된 문화 경쟁에 집착하는 거 있지. 그럼 평 가르기가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자 재현이 부드럽게 받아쳤어요. 문화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도 한번 겪어봤잖아. 재현이 윙크를 하며 장난스럽게 메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둘은 눈이 마주치더니 깔깔대면서 웃기 시작했죠.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과거의 메이와 재현은 이제 사라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게 된 성장한 두 학생만이 보이는 것 같아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음악회를 향한 준비는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었어요. 중국의 어루, 한국의 피리 그리고 제 바이올린이 한데 어우러지며 경계를 허무는 하모니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드디어 공연의 날 객석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죠. 우리의 연주가 시작되자 극동의 현과 관악기 선율이 제 바이올린을 감싸 안으며 경이로운 파노라마를 펼쳐냈어요. 관객석에선 박수와 함성이 빗발쳤고 저는 메이와 재현을 바라보며 뜨거운 성취감에 젖어들었죠.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 모인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흥분을 나눴어요. 메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와, 우리가 해냈어.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인 것 같아. 문화의 장벽을 녹이고 마음을 잇는 거 말이야. 재현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어요. 우리 안에 흐르는 선율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걸지도 몰라. 각자의 특성을 지키면서 더 큰 교양을 이루는 거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두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함께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합해줘서 정말 고마워. 함께 웃음 지으며 우린 캠퍼스를 밝히는 무대 조명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음악으로 이룬 작은 승리가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은 한층 더 밝아졌어요. 갈등의 불협화음이 아무리 요란해도 포용의 선율로 조율해낼 수 있음을, 차이를 인정하고 껴안는 연대의 하모니가 공존의 기림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겠지만
희망의 음정은 제 가슴속에 단단히 심어졌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세계의 다채로운 리듬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답니다. 이제 저와 메이 제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삼총사가 되어 항상 함께 다니며 유학생들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고 있답니다.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면서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친구들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많은 문화를 편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더 좋은 관계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도 잘 맞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우스에서 온 케이디입니다. 이 점 한국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커플들 많이 보게 되는데 동거하는 커플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오스트에서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동거해야 그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같이 안 살면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살지 않으면 그 데이트 모습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 뭐 행복한 모습, 그 모습만 보게 되는데 같이 살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모습 보게 되는 거잖아요. 습관도 잘 맞는지, 뭐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사람 화날 때, 슬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그때도 잘 맞는지 그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 번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던 제 친구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가볍게 관계를 맺고 결혼을 하나요? 정말 실망이네요. 저는 저희의 관계가 꽤 진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한 아늑한 카페 안에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한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둘 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자의 제안에 남성은 당황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여성은 자신의 제안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며 고민하는 남자에게 상처를 받고 마는데요. 결국 저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하네요. 과연 이 여성은 결혼을 위해 남성에게 무엇을 제안했길래 남성이 저렇게 고민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살고 있는 에바라고 해요. 저는 항상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아마 이러한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케팅 컨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빈에 위치한 작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독립심 강하고 개성 있는 여성이에요. 따라서 어떤 업무든 항상 해내왔고 즐겁게 일해왔죠. 또 업무 덕분에 여러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직 아시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회사로부터 놀라운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한국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날은 다른 날과 같았어요. 하나의 큼직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오늘은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될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죠. 역시나 상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상사의 방으로 향했어요. 에바 씨, 이번 프로젝트도 쉽지 않았을 텐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었더군요. 역시나 대단해요. 들어가 테이블에 앉자마자 상사가 저에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정말 아침부터 기분 좋은 시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잘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겸손하게 딱 알맞은 대답을 내놓았죠. 다음 프로젝트 설명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에바 씨의 능력은 정말 날이 갈수록 감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다음 프로젝트를 에바 씨에게 맡기려 해요.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준비해둔 서류를 주었어요. 간단한 마케팅 기획안이었죠. 저는 또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를 맡게 될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기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쓰여 있었거든요. 제가 나라 이름을 보자마자 상사를 동그래진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나라였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프랑스 쪽의 화장품 마케팅 제안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는 그 마케팅 기획안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한국이라뇨? 그저 멀리 있는 아시아 국가 말인가요? 상사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시아의 몇몇 기업과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한국은 저희도 처음이죠. 그래서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이 맡아주었으면 했는데 에바 씨가 이 프로젝트의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상사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시아 기업을 한 번도 담당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껏 아시아 쪽을 맡아오신 분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밝혔어요. 에바 씨, 저희는 에바 씨 말고는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고객들의 니즈를 잘 알아차리고 완벽하게 일을 해왔잖아요. 이번 일을 성공시킨다면 에바 씨는 더 많은 일을 맡고 진급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꼭 에바 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상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함이 묻어나는 상사의 말은 확실히 저를 움직였어요. 또한 진급이라니. 저 같은 야망 있는 여자에게는 최고의 설득이었죠. 저는 고민했어요. 아시아는 조금 많이 낯설기는 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케이팝과 드라마 부분 말고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도 아시아 국가인 중국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같이 일하면서 힘든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냄새도 좀 많이 나고요. 같이 일할 때에는 숨쉬기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다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사적으로 자신의 통화를 알 수 없는 언어로 시끄럽게 통화할 때도 있고요. 같이 미팅을 나간 적도 한 번 있었는데 그리 예의 있지가 않았어요. 물론 국가마다의 예절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 쪽에 조금 무례하게 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미팅은 제 커리어 중 가장 애를 먹었던 미팅이기도 했어요. 알아요. 모든 아시아 국가가 같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경험을 겪어보니 한국인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의 고민을 하다가 상사에게 이야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출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사의 진급 제안과 저에 대한 믿음은 저를 설득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아직 한국은 겪어보지 않은 나라잖아요. 가서 직접 겪으면 또 다를지도 모르고요. 결정적으로 저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에 이보다 적합한 기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당신이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긴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도 잘 해봅시다. 상사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상사와 가벼운 악수를 한 후 제 자리로 향했어요. 호기롭게 수락은 했지만 확실히 긴장은 되었죠. 제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국가였으니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꾸리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고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설레기도 했죠. 저는 짐을 꾸리고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놀랐죠. 한국의 오래된 역사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이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며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GDP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인당 GDP가 100달러 미만이었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찾아보며 이러한 정보에 많이 놀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엄격한 위계질서와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평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저의 태도로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지, 한국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들었죠. 하지만 이 여행이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항상 개방적이고 적응력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번이 그 자질을 시험해볼 기회였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긴장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과연 제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헤매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데도 한국인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용기 있게 부딪혀보자는 생각을 하며 저를 달래면서 저는 잠을 청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니까요. 약 13시간 정도의 비행시간 끝에 저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는 방송을 들으며 잠에서 깼어요. 정말 오랜 비행이었어요. 처음 겪는 반나절의 비행이었죠.
저는 내릴 준비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정말로 도착했어요. 아시아 국가, 한국의 말이에요. 반짝이는 도시를 보니 갑자기 긴장감보다 설렘이 더 밀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모험심이 강한 저를 자극하기에 최적의 상황이었죠.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공항으로 빠르게 향했어요. 와우, 깜짝이야. 공항은 대단했어요. 워낙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해서 공항이 나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제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웅장하고 큰 공항 안에는 웃으며 여행에 설레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은 저를 더욱더 설레게 만들어주었죠. 물론 저는 일하러 오기는 했지만요. 하하. 그리고 바닥은 너무나도 반짝이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감각적인 상점들과 오랜 비행과 여행으로 지친 사람들을 위한 편리한 편의시설까지 눈에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충전하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지나 저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섰어요. 습하고 후덥지근한 한국 여름의 날씨가 저를 맞이해 주었죠. 생각보다 덥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이미 저희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공항의 모습까지 보니 더욱더 이곳을 빨리 둘러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짐이 많은 관계로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택시는 빠르게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었고 저는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나서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죠. 나와서 본 서울은 활기찬 대도시였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과 고대 궁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또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죠. 이런 곳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될 거라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시차로 피곤한 와중에 저는 번화가에서 아늑한 카페 하나를 발견했어요. 갓 내린 커피 향기와 커피콩을 볶는 냄새가 저를 초대하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갔죠. 저는 그곳에서 맛있는 라떼를 음미하면서 카페의 독특한 인테리어를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으로 인테리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오스트리아에서는 본 적 없는 모습에 흥미를 느끼며 저는 천천히 라떼를 마셨어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있던 중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쳐다보았어요. 한국어로 이야기했기에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영어로 바로 다시 인사를 하더군요. 반갑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불편하시다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약간 수줍은 듯이 말을 이어나갔어요. 훤칠한 키에 낮은 중저음의 신뢰감 가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긴 얼굴과 부담스럽지 않은 태도까지. 제가 왜 거절하겠어요? 당연히 수락했죠.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나 잘생겼다는 사실은 왜 컴퓨터가 알려주지 않은 거죠?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함께 마시죠.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호라고 해요. 혹시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정호 씨가 자리에 앉으며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에바라고 해요. 네, 한국은 처음이에요. 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아마 조금 길게 머무를 것 같네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는 영어를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상했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며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모습에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호 씨가 조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정호 씨는 저에게 고려시대부터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도시 서울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도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혁신의 국제 중심지로 발전했다는 것 또한 공부했던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죠. 또 정호 씨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은 인구의 거의 98%가 읽고 쓸 줄 안답니다. 이러한 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을 중시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오랜 시간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헌신에 감동받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호 씨는 저에게 빨리빨리라는 개념을 소개했어요. 한국어로 서두르다 또는 빠르게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한국의 빠른 삶의 속도와 국민들의 강한 근면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번영하는 나라를 일구기 위해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온 한국인들의 의지와 회복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정호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은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조의 나라였죠.
무엇보다 존중과 화합, 가족애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어요. 저같이 막 한국에 도착해서 이런 매력적인 남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는 행운의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정우 씨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정우 씨와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은 카페를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아 있었죠. 그 우연한 만남은 제 안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매력적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 좋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정우 씨의 제안으로 함께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거든요. 정우 씨와의 대화 이후에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졌거든요.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자 바깥은 북적이는 거리와 활기찬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근처 지하철역에서 정우 씨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서울 여행을 시작했어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열차, 쉽게 찾을 수 있는 역들까지 정말 편리했죠. 정우 씨가 설명해 주길, 1974년 첫 개통한 서울 지하철은 이제 300개가 넘는 역을 갖추고 하루에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나 질서정연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정우 씨와 함께 서울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즐거움 속에서도 저는 우리 문화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정우 씨의 어른에 대한 깊은 존경과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신념은 때로는 제 개인주의적인 서양식 사고방식과 충돌하곤 했죠. 술을 따르는 올바른 방법부터 경어 사용의 중요성까지 처음 겪는 한국 사회의 예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우 씨는 인내심 있고 이해심 깊었어요. 각 관습의 의미를 부드럽게 설명해주면서 한국 사회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죠. 덕분에 저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한국 문화에서 높이 평가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정우 씨와 보낸 시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미팅을 수월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처음 미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로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정우 씨가 알려준 한국의 문화와 예절 그 외 정보들 덕분에 다행히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며 공감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받아들였던 정우 씨를 통한 한국 문화들 덕분에 그들의 니즈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도 있었고요. 덕분에 저희의 미팅은 한국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정우 씨의 영향이 저의 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정우 씨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후에도 저희는 더 많은 만남을 지속해 나가게 되었죠. 저희는 자주 만나면서 더욱더 많은 대화와 웃음을 주고받았어요. 함께하는 추억들이 점점 더 쌓여나갔죠. 한강 위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을 정우 씨와 함께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의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출장 그 이상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 정우 씨가 곁에 있어준다면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며칠이 몇 주로 변해갈수록 정우 씨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정우 씨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로 저를 위해주고는 했거든요. 한 번은 함께 삼겹살 집을 갔는데 고기가 나오자 정우 씨가 고기를 굽더라고요. 혼자 굽게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집게를 하나 달라고 요청하려 하자 정우 씨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맛있게 구워서 저에게 주고 싶다나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정우 씨는 잘 구워진 삼겹살을 호호 불더니 저에게 한 점을 주더라고요.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나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었죠. 제가 너무 맛있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우 씨를 바라보자 정우 씨는 제가 귀엽다는 듯이 웃었어요. 맛있어요? 정우 씨가 물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우물거리면서 조심히 대답했어요. 에바 씨가 맛있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드려야겠어요. 정우 씨가 웃으며 나머지 고기도 다 구워주었어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 수가 있죠? 그날은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날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결제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저희 서양에서는 남자라고 더 내고 이런 건 딱히 없어요.
대부분이 더치페이죠. 왜 정우 씨가 내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고기도 정우 씨가 다 구웠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에바 씨를 데리고 온 건 저잖아요. 다음에 더 맛있는 걸로 사주세요. 정우 씨가 윙크를 하며 위트 있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꼭 맛있는 것을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도 차도로 저를 걷지 못하게 한다던가, 화장실을 가면 앞쪽에서 기다려주고 있다던가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저를 아껴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 저는 더욱더 정우 씨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정우 씨와 함께 관계를 쌓아가면서 프로젝트 또한 매우 잘 진행되게 되었어요. 저 또한 한국의 문화에 점점 스며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저는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에 익숙해진 제가 있었죠. 그렇게 프로젝트가 완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면서 출장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정우 씨와 서울에서 만들어온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슬펐죠. 그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물음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정우 씨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정우 씨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우 씨와의 약속을 잡은 뒤 일이 먼저 끝난 저는 정우 씨의 회사 앞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서 정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정우 씨가 일이 끝나고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보고는 반갑게 웃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쩜 저런 모습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실히 정우 씨에게 홀린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정우 씨와 마주 앉아 저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우 씨, 이제 곧 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길어봐야 한 2달쯤 될 것 같아요. 저의 말에 정우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 말이에요. 이곳에 도착해 지낸 약 3, 4개월 동안 저희는 이미 너무나도 깊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서로 너무나도 다른 문화권이었지만 이렇게나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입맛, 노래 취향, 영화 취향, 취미 등등 말하자면 입만 아플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맞았죠. 저는 정우 씨와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남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유럽권이나 저희 오스트리아에서는 진지하게 만나는 커플이 동거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니까요. 정우 씨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상황에서 저는 꼭 동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정우 씨는 좀 놀란 것 같더라고요. 동거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 더 당황을 했어요. 왜 저렇게 놀라는 걸까요?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저희의 관계가 많이 깊어지고 진지해졌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정우 씨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좀 앞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남자라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동거는 필수니까요. 둘이 잘 맞는지, 살아가도 괜찮을지를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정우 씨의 모습을 보니 정우 씨는 저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조금 상처가 되기도 하더군요. 한동안 고민을 하던 정우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같이 사는 건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에바, 저에게 정우 씨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이상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정우 씨를 보니 가슴 한켠이 아려오더라고요. 제가 이 남자에게 확실히 푹 빠지긴 했나 봐요.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돌아가길 바라시는 건가요? 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걸 억누르며 물었어요. 그러자 정우 씨는 화들짝 놀라더니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애 중에 동거를 하는 건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에바. 정우 씨가 급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동거가 큰일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더 멋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에바 씨 처음 에바 씨를 마주쳤을 때부터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에바 씨 없는 세상은 이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에바 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이라고요? 제가 잘 못 들은 걸까요? 그 말에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어요. 어쨌든 정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정우 씨. 정우 씨와 더 알아가고 싶고 신기하게도 결혼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의아한 듯이 이야기했어요. 저희 문화에서는 동거를 하지도 않고 결혼을 한 게 더 이상한 문화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부추기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일상을 함께 공유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아직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문화는 아직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저는 동거보다는 좀 더 신중히 서로 만나가면서 확실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정우 씨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괜찮은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에바 씨, 저는 에바 씨의 문화를 존중해요. 하지만 한국에 살아온 저로서는 바로 내리기 쉬운 결정은 아니랍니다. 우선은 동거는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신 앞으로의 제 모습을 좀 더 지켜봐 주세요. 그럼에도 동거를 꼭 하고 싶다면 저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우 씨가 저에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 씨의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이건 확실히 저희의 단순한 문화 차이인 것 같았죠. 제가 동거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우 씨에게는 동거를 하는 것이 충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정우 씨의 말처럼 앞으로의 정우 씨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죠.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한결같을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정우 씨의 모습은 한결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헌신적이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정우 씨는 매일매일 회사에서의 시간이 아닌 나머지의 시간은 모두 저와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정우 씨는 가족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연인과 동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 이상해 보였지만 문화 차이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의 정우 씨는 퇴근하면 항상 저희 집으로 오고는 해요. 함께 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꼭 저희 집으로 와서 최대한 일상을 함께 보내보기 위해 노력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를 챙겨주는 모습까지 여전했어요. 그 사소한 배려들 그리고 위트감까지 말이죠. 함께 며칠씩 저희 집에서 머무르면서 정우 씨는 맛있는 밥도 손수 차려주고는 했어요. 자신도 피곤할 텐데 어떨 때는 제 도시락도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할 때도 있었죠. 퇴근을 하면서는 제가 좋아하는 만두나 치킨을 사오기도 했어요. 또 무엇보다 저희의 생활 패턴은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점은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죠. 청소 방식, 빨래 방식 등등 사소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둘 다 깔끔한 성격이라 잘 맞더라고요. 며칠씩 같이 지내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의 계절은 확실하게 겨울이 되면서 저의 마음 또한 그 전보다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어요. 지켜봐 달라던 정우 씨의 말에 그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거든요. 차가운 겨울날, 저희는 야식을 먹고 더부룩한 배를 잠재우기 위해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에바 씨, 정우 씨가 제 손을 잡고 걸으면서 나지막히 속삭였어요. 저는 정우 씨를 바라보았죠. 할 말이 있어요. 정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돌아가야 할 때가 되어서 이별을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우 씨는 저와의 시간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그동안 에바 씨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정우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바닥을 쳐다보았어요. 어떤 걸 느끼셨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제 질문에 정우 씨가 제 손을 놓는 것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바로 반지였죠. 심플한 디자인의 아름다운 다이아가 하나 박힌 예쁜 반지였어요. 반지를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정우 씨가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에바 씨와 꼭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우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정우 씨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정우 씨와의 좋고 행복했던 추억들, 그리고 정우 씨가 노력해 주었던 모습들, 잘 맞는 우리의 모습, 한결같은 정우 씨의 모습들까지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완벽하게 동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꼭 같이 살아보지 않아도 저에게 이렇게나 믿음을 주었는걸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좋아요. 정우 씨, 너무 좋아요. 제가 눈물이 반쯤 고인 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정우 씨는 북받쳐 오른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고마워요. 에바,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약속해요. 정우 씨가 저를 꽉 안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는 행복해서 눈물이 흘렀죠.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을 꽉 껴안고 있다가 서로 마주보았어요. 그의 두 눈에 담긴 저의 모습, 제 눈에 담긴 정우 씨의 모습이 너무 같아 보여서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달콤한 키스로 그날의 프러포즈의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동거를 하지 않고는 결혼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었죠. 하지만 정우 씨라서 가능했어요. 이 멋진 한국인 남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에게 큰 믿음을 주었고 확신을 주었으니까요. 저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잠시 오스트리아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회사 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오스트리아로 잠깐 오는 것에도 정우 씨는 너무나도 아쉬워하며 매일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정우 씨를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사무치지만 앞으로의 더 긴 시간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 보고를 위해서 상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저는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상사는 깜짝 놀랐지만 저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하셨죠. 야망 있고 능력 있던 직원을 잃는 상사의 표정은 정말 아쉬워 보였어요. 저는 포옹을 하고 회사를 나섰죠. 가족들께는 이미 알린 상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마케팅 일을 하기로 했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정우 씨와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부모님은 딸이 낯선 땅으로 가서 정착하고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해하셨지만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항상 개방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온 저를 믿어주셨죠. 이제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 정우 씨와의 앞날의 계획을 함께 더 자세하게 세울 예정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저의 새로운 직장 찾기부터 해서 결혼식까지. 해야 할 것이 벌써부터 산더미였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저희 영원한 남편이 될 정우 씨가 함께 할 테니까요. 부모님과 눈물의 인사를 나누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국으로 가는 두 번째 비행이네요. 이제는 더 많이 탑승하게 될 항공편이겠죠?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아시아와 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저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제는 희망찬 설레임으로 가득한 저만이 남아있죠. 첫 한국의 방문이 저에게 이렇게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저의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저에게 한국 프로젝트를 제안해준 상사부터 그때의 프로젝트를 수락한 저와 저에게 다가와준 정우 씨, 그리고 저에게 이런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국에게 지금 너무나도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여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우 씨와 함께라면 이제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곧 부부가 될 저희의 앞날을 모두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같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결혼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저희를 봐주세요.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노력한다면 행복하게 함께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러 이만 가볼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